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이동호 초대석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동열 안보전선 TV에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동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첩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민주화 운동 유공자증을 받고 아, 그래요? 또 보상금까지 받아가면서 이 간첩질한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간첩질했네요. 뭐 일부 용돈 썼죠. 예. 간첩 활동하는데 공작 자금으로 보태겠죠. 보태는데 예. 이런 간첩질을 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왕재산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한데, 특이하죠. 예. 왕재산이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이 왕재산이 마운틴 산인데요. 예. 함경북도 원성군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예. 왕재산이라는 산이 북한에 있어요. 예. 있는데 이 왕재산은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김일성이가 자기의 그 항일 투쟁 그 업적을 완전히 그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했죠.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증을 한 것처럼 왜곡을 했는데 날조를 했는데 그 날조된 항일 무장 투쟁사 중에 왕재산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왕재산 회의는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백두산을 근거로 만주에서 중국 만주에서 이제 일제하고 대항을 했는데 왕재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이제 중국 그 만주 쪽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한반도로 진입한다. 진입해서 이제는 항일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회의가 왕재산 회의라고 합니다. 전부 조작이죠. 아, 날조죠. 조작 날조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왕재산 회의라는 건 없죠. 그렇지만 일단 국내 주사파 운동권들은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또 김일성을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역사 날조한 것을 그대로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잠깐 좀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김일성은 당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12년 4월 15일생인데 이제 김일성은 그 이제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에 와가지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이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에 타도 어린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막스레인주의에 기반한 타도 대국주를 만들어서 반일 지하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했고 12살짜리가.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반제 천년혁명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트드라는 게 그래서 트드가 그겁니다. 그 누굽니까 그 물었다는 거죠. 그 김동식이가 포섭하려고 했던 허인애가 실제로 간첩인 거 아닌가. 북한에 와서 같이 조국통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당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 묻겠다. 트드가 뭐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트드를 물어볼 대답을 안 할 수 상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1930년대에는 이제 김일성을 정확히 말하면은 백두산을 근거로 항일 투쟁을 했다고 했지만은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요. 중국 공산당 소속의 일원으로서 동북항일연군인가요?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릴라 부대에 들어가서 게릴라 부대. 중국 혁명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당원이었죠.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일제에서 이게 이제 와야 되니까 이제 1940년 초에 러시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일행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러시아 그 소련군의 극동군 사령부 소속으로 88 특수정찰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88 여기는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찰 활동. 정보 수집하고 이 88 정찰여단에 가가지고 소련을 위해서 소련 혁명을 위해서 항일 정찰 활동을 하다가 정찰 활동을 하긴 했나요? 했죠. 하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자. 일본이 패망하자 이제 소련을 등였고 소련의 지시로 이제 북한에서 유성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와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이 업적이 돼서 김일성이가
해방 전에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조선인민혁명이라는 항일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바로 일제에 대항해서 1940년대 총진격작전을 벌여서 조선을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작한 내용 중에 바로 이제 왕계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저들은 참 거짓말해도 정말 뻔뻔하게 하네요. 근데 이 거짓말도요. 계속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진실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도 예. 대학 시절에 그걸 진실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이라고 생각했거든.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같이 빠치선 활동을 했던 그 임춘추라는 그 간부가 있습니다. 임춘추라고 하는데 얘가 해방이 들어와서 항일 빠치산 회상기를 갖다가 항일 빠치산 회상기라는 이런 이제 그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처음에 나온 빠치산 항일 회상기는 이제 좀 이제 북한 김일성을 갖다가 우상하다 보니까 약간 조작이 좀 덜 된 상태인데 이걸 이제 그 당인 조선노동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회상기 이제 2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죠. 1탄, 2탄, 3탄에서. 네. 이 임춘추조차 하도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거짓말이 이제 정말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가 되니까 자기도 얼마나 날조를 하겠습니다. 날조를 했겠어요. 날조한 사람이 이 날조한 것을 날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니까 북한의 반복적인 이러한 역사 조작은 정말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거짓말도 사실처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이제 김일성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예. 김일성 일생을 한번 뭐 다음 주에 할까요? 야, 일생이라고 할 건 없지 뭐 그래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북한 현대사의 왜곡을 알아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김일성 실체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예, 김일성이 어떤 장가 어떤 뭐 놈인가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제가 한번 파요. 다음 주는 한번 그걸 하시고 주는 예. 김일성의 실체 오늘은 그래도 예, 기억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망대산 아까 말했지만은 한경북도 온성에 있는 실제 망대산이고 또 이게 마을 이름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왕대산리라는 이제 지명도 있어요. 그 정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간첩 이제 왕대산의 총책인 김도경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는 묵비 행사이기 때문에 일체 말은 않지만은 일찍이 수령님께서 이제 그 조국을 갖다 조선을 해방시킬 때 만주 쪽에서 하다가 국내로 진출해서 이제 조선 해방을 이뤘듯이 나도 이 남한 땅에서 해방을 이뤄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간첩단 명칭을 왕대산. 그게 이제 왕계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죠. 그럼 이 사건 개요를 좀 그 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이 총책인 김도경은 1980년대 말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당시에 다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의 간부였습니다. 문노권 학생회. 학생이 간부면 추잡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이 지하 의식화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아, 가칭으로. 김도경이. 예. 예. 그래서 자기 후배들도 초대해서 20명이 모여가지고 구국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지하 조직을 만들고 계속 이제 북한과의 이 연락처를 모색하는 가운데서 조직원 한 명을 조직원이 이제 일본어를 전공한 여자 조직원이었는데 얘를 일본어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간첩 왕대산 사건 좀 띄워주실래요? 그 도표 나온 거. 예, 이 저 도표 맞습니다.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책 김도경이가 자기 조직원을 이제 일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도경은 80년대에 이제 대학교 학생의 운동권 주사파 출신이고. 네, 핵심은 아니고 예. 그냥 운동권 간부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가 지금 그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서 지하에서 만들어서 조직원을 일본으로 보낸 거죠. 예,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에 예.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배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배진구는 누구냐면은 일본의 그 조총련 제일 조선인 총연합이라는 교포단체가 있습니다. 이 일본 교포 조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이제 교포단체가 민단입니다. 민단이고. 예, 제일 거류민단이라는 민단 약칭. 그리고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동포들이 만든
친북 단체가 바로 이제 조총련. 조총련이죠. 제일 조선인 총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약칭 조총련인데 이 조총련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진구라는 사람 굉장히 고위급이네요. 네, 부의장인데 실제로는 배진구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외적으로는 조총련의 이제 그 친북 단체인 친북 교포 단체인 조총련의 부의장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본에서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침투시키는 간첩을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직접 조정하는 거점체입니다. 대남 공작의 대남 간첩 공작의 거점체. 그러니까 일본 거점체. 일본 거점책이네. 상당히 고위 간첩이죠. 그렇죠. 예. 북한 직접 북한 소속 간첩이. 북한에 직접 지령을 그렇죠. 받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배진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 조직을 파견해서 배진구를 만나는군요. 네. 예. 여기서 재미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80년대 말하고 90년 초에 여자 조직원이 이렇게 일본을 자꾸 젊은 여자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일본 당국에서는 이제 입국 심사를 할 때 젊은 여자가 일본을 자꾸 오면 혹시 뭐 일본의 유흥가에 최적으로 온 애 아닌가 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비자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또 대공사 당국에서는 해결 없이 자꾸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추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지. 뭔가 그 네. 유학이라든지 뭔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저기 없이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래서 참 기발합니다. 이 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 조직으로 일본에 유학을 시킵니다.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해요. 대학원을 내가 다니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말 잘하거든. 그래서 대학원으로 색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배진구를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대학원에 보내는 거죠. 일본 예. 합법적인 거점을 만들어서 의심을 안 사게 하니까 얘는 저 유학생이다. 그러니까 뭐 고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일본 당국에서도 출국 심사할 때 뭐 일본 학생이니까. 그렇지. 학생이니까 무슨 뭐.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 조직원을 일본에 이제 상주를 시키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1993년 8월 23일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자 조직원을 대동 월북시켜라. 1993년 8월 23일입니다. 93년 8월 23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이제 북한 청진 연락소라는 간첩 연락소가 있는데 이 청진 연락소는 이제 주로 그 일본을 전문적으로 침투하는 간첩. 청진 연락소는 네. 주로 일본. 그렇죠. 그게 동해안에 있으니까. 동해안에 2개, 서해안에 2개가 있는데요. 청진 연락소는 일본을 전문적으로 침투하는 거고. 일본하고 가깝죠. 네, 또 원산 연락소는 원산에도 간첩 연락소가 있는데 원산 연락소는 주로 그 동해상에서 제주도까지 침투하는 제주도까지 그 연락소고요. 그다음에 서해상에 이 해주 남포가 있는데 남포 연락소는 군산 밑으로 이렇게 제주도까지 남해안까지 침투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주 연락소는 이제 군산 위쪽으로 서해안 쪽에 침투하는 딱 섹터가 나눠놨군요. 그래서 이제 청진 연락소에 보낸 이제 간첩선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 간첩선은 대형 간첩선은 이제 이걸 모선한다. 모선 어머니 모자 모선이 있고 그 이제 간첩선을 타고 공해상으로 타고 내려오죠. 동해상 내려가 갖고 일본 서해상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서해상이죠. 서해상 그 이제 공해상에 이제 앞에 대기를 하고 간첩선 모선에서 자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반잠선입니다. 자선을 타고 일본 영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93년 8월 23일에 여직원을 대동 월북해라고 지시를 하는군요. 아니요, 그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그날 들어가는 거죠. 그날 접선을 해서 일본 서해안에서 접선을 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간첩선 반잠선을 타고 안내조가 안내를 해서 타고 이제 모선을 옮겨 타서 청진연락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죠. 평양으로 갔는데 여러분 참 북한 김일성을 만난다는 게 북한 주민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먼 발치에서 보고 하는 것이지. 현지전으로 갈 때는. 그렇지. 그런데 주석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 대남 간첩 공작이나 이 혁명 공작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여자 조직원이 바로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정확히 김일성을 만난 날짜가 접견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만난 날짜가 1993년 8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만나네요. 예, 평양에 와서 3년 만에 만났죠. 근데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나 이렇게 옆에 배진구가 딱 김일성 옆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근데 배진구는 자기하고 같이 간첩선 타고 북한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증언을 확보를 하고 배진구의 출입국 관리를 일본 이제 공안당국 요청을 했더니 배진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쿄 나리타에서 비행기 타고 베이징 가서 거기서 고려항공 타고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타고 들어가. 그 여자죠. 예, 여자.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이제 그 동안에 이 노구를 크게 취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때는 아직 왕대사라는 당 자체는 못 만들었어요. 지하당을 못 만들 때예요. 그냥 북한하고 연계하면서 계속 이제 사업을 공작 사업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하 조직만 있고. 네. 빠른 게 지하 조직을 지하당으로 만들어야죠.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에 내려가서 전국적인 지하 지도부를 결정하라. 왜 이제 네 가지 교실을 하더랍니다. 이게 김일성이 직접 지시군요. 이게 이제 접견 교실이라고 합니다. 북한 표현으로. 접견 교실을 접견 교실은 뭡니까? 네 가지가. 이제 첫째는 지하당 구축하라. 지하당 구축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을 갖다가 이제 무정시켜라. 그래서 그 조직 내에다가 유일적 정도 이게 김일성의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달에 죽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년 전이네. 네, 전이 살아 있었어요. 등 이제 그 네 가지를 하다를 합니다. 5가지 조정. 하다를 받고 나서 이제 영루트로 옵니다. 똑같이 청진에서 다시 간첩선 타고 공해상으로 내려와서 그 일본 서해안으로 진출을 또 들어가가지고 일본이 안전하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뭐 지금 들키지 않은 거죠. 안 들켰으니 복귀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 옵니다. 근데 그걸 잡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요새 뭐 노크기순도 있고 많이 나오지만 이 망망대해인데 이 망망대해를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가 없죠. 아 레이더가? 그렇죠. 그리고 얘들 간첩선은 목선입니다. 목선. 아 간첩선은 대형 레이더에 잘 안 잡히게. 네, 목선이고 대형 그 뭐냐면 그 고기잡이 어선으로 유장을 했고요. 근데 그 일반 어선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간첩선을 보게 되면은 안에 엔진이 2개입니다. 아주 고출력 엔진이 2개인데 시속가 우리 한 30노트 이상, 30노트면 시속 100km가 넘죠.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우리 자동차는 킬로로 되지만 시속 100km 하지만은 이 해상 배는 다 노트라죠. 30노트면 엄청 빠릅니다. 쾌속성이 막 휙 갈 때가 30노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복귀했다는 거죠. 예. 이 엔진이 2개가 있는데 고성능 엔진 2개 있는데 이 간첩선은 그 엔진 하나 작동이 안 되면 비상 엔진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항상 엔진이 2개가 있습니다. 고출력 엔진이. 하여간 뭐 그 간첩선 얘기도 나중에 간첩 단계를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돌아와서 이제 서울로 옵니다. 일본으로 갔어. 일본 복귀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예. 김도경이를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북해 다녀왔고 주성님을 접견했다. 그 주성님 접견하면서 접견 교실을 하더랍니다. 이거다. 김덕영이는 뭐 감격을 같아요. 자기 조종원이 북에 가서 김일성까지 만나고 왔는데. 당시 뭐 주사파들이야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덕영이도 북한에 다녀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일체 묵비를 행사해요. 그리고 원래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은 처음에 사건을 시작할 때 20년 동안 암약한 왕대사이라는 간첩단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간첩으로 알았어요. 아 처음에 20년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2011년 적발이니까 93년도면 그 18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20년간 암약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간첩 공작을 우리 이제 간첩 공작을 할 때 이 공작이 이렇게 올해 20년 동안 된 조직인지는 모르고 그냥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조직인지 저희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해외에서. 네. 우리 참. 요원들이 다 미리행을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것은 뭐 수사 공작 사항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해외에도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대남 간첩 공작을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하죠. 예를 들면 배진구가 조통련 부의장이지만 많은 우리 안보수사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배진구가 대남 간첩 공작에 거점 처리라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진구를 계속 추적하면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배진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느낌이 살면서 딱 그놈을 만난 놈을 추적해 보니까 그놈이 한국으로 들어오네. 배진구를 만난 사람이 네.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럼 외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좀 이제 애초에 보고 북한 간첩 공작원을 만나고 들어온 놈 그 간첩이지 그게 뭐 그러니까 간첩이지 그렇지. 예. 이런 걸 보는 건데 자세한 얘기는 뭐 수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김도경이가 이제 갔다 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직원이 갔다 왔는데 김도경이 총책이 북한을 다녀오고 20년 동안 아메가면서 북한을 안 다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총책이 묵비를 행사하니까 방법이 없나요? 네, 방법이 없죠. 그 전부터 그 전에 묵비 행사하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놈이 어떻게 북한을 갔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죠. 아까 이 지금 여자 조직원이 그리스도인데 김일성 만나고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묵비권 행사할 때 저놈들이 주로 민배나 이런 애들 잔뜩 달라붙잖아요. 그 얘기도 좀 이따 수사방의 행위도 좀 해드릴게요. 수사방 얘기도 좀 하세요 나중에. 이제 일단 개요만 간단 말씀드리면 개요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도경이가 이제 7년간 이 접견 교실을 하다를 갖고 7년간 끝에 이제 만든 게 뭐냐? 바로 이게 왕재산 간첩단. 이제 이제까지 지하 조직이었고 이제는 당을 만든 겁니다. 2000년도에 만드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지만 혁명의 참모부거든요. 그렇죠. 혁명의 결정적 시간이 되면 이 당이 지하당이 올라와서 혁명을 주도하죠. 참모 사령탑인데 VO죠, VO. 그렇죠. 정의정당인데 그러면서 이 왕재산을 만들 때까지 7년 걸렸어요. 이 1983년에 접견교사를 하다를 받고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만들었죠. 왕재산을 만들어서 결정을 했고 여기 도표병원점 주로 이 왕재산은 인천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규력이 저 도표를 보면 인천 쪽에서 활동을 했고 서울 쪽에도 인왕사이라는 또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재산은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제 당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본 누트를 통해서 배중을 통해서 북한에 보고를 했고 이제 당 결정 이후부터는 이제 배중과 손을 떼고 중국 쪽에 있는 그 225 과거의 연락부고 직접 만나네 이제. 과거의 연락부 지금 이제 명칭이 뭐 사회문화부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250 됐다가 지금 그러니까 225국이 북한의 간첩 공작 조직이죠. 그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문화교육이라는 부서인데 가장 오래된 조직이죠, 저 조직. 네, 그렇죠. 연락부 제일 오래된 조직이죠.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간첩 조직이 지금 연락부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별도로 이렇게 요거 지금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시청자들이 죄송합니다. 이해하는데 좀 알만하면 또 옆으로 가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진이라고 하는 이때 유장명칭이죠. 225억이라는 이 간첩 공작 부서의 이제 과장급 책임지도원 우회가 과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급의 이진이가 외교관 신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데 이름이 실은 220 소속의 공작원이에요. 이진이한테 계속 보고를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33차를 만나는데 누가 갑니까? 누가요? 김도경이도 갔고 이인자도 가고 조직원들을 보냅니다. 조직원들을. 그래서 총 33회 해외에서 접선을 했는데 그걸 다 그 당시 우리 안보수사 당국의 요원들이 직접 미행을 하면서 다 이건 파악했군요. 체증을 다 했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국내 조직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작 끝에 2011년에 이제 바로 이제 치죠. 그래서 총책 김도경 등 그 5명의 그 이제 조직원들의 집과 야지트가 있습니다. 야지트가 바로 지온넷이라는 회사인데요. 회사를 만들어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회사를 압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체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압수물이 주로 뭐냐면 그 저장 매체입니다.
외장하더란데 USB 같은 거. 요즘 뭐 거기 어디든 많이 PC는 깨끗해요. PC 하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일상적인것만 있고 뭐 공작 관련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려와서 이제 그 압수한 그 이제 외장 저장 매체 하드죠. 외장 저장 매체하고 USB를 풀어야 되는데 열어보면 다 암호가 딱딱 걸려 있네. 암호가 걸려 있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호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테가노그래프 방식이라는 첨단 암호 방식으로 조치를 했는데 이걸 못 열었어요. 근데 참 60년 넘는 대공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습니다. 이게 막 계속 분석하면 메모를 봤는데 메모에 뭐가 있는데 혹시 해서 넣어보니까 쫙 열리는 거예요. 한 저장 매체를 딱 열어보니까 이 북한에서 왕재산한테 지령 이름이 쫙 나오죠. 한 저장 매체를 까니까 이번에는 왕재산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령무가 보고문이 야. 두 개를 합치니까 20년간 간첩 야. 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개가죠. 도저히 이것을 갖다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을 열어서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이 간첩단 이름이 왕재산이고 조직은 약간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93년도인데 거기 안에 나와서 그 안에 93년도 여자 조직원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호 5단계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풀리는데 그 3단계인가 거기 보면은 그 A 93826Z 나오는데 그게 바로 김일성 만난 날짜입니다. 1994년에 8월 26일 날 김일성 만나고 또 암호 풀 때 하나로 한 단계 넣어놨어요. 그 친구들은 뭐 김일성하고 만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서 나 보니까 조직원이 한 자기들이 북한에 보고할 때 200여 명이 있다. 이야, 200여. 그래서 이제 20년간 압력한 간첩.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왕재산을 깬 겁니다. 그러면은 수사 방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딱 데려와서 여러분 이제 시청자 잘 보시겠지만은 이 형사소송법상 일단 영장을 체포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24시간 연장해서 48시간 이내에 48시간. 네. 영장을 쳐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구속영장 작성 수사관들이 했는데 묵비를 행사한다. 묵비를. 어떻게 하냐면 묵비를 행사하고 설득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민변에서 달라붙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주로 간첩들 또 국가보안법 사무만 단골로 아주 그 변호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신들이 소식을 찾아와갖고 이제 저도 국가보안 사건 때 그 우리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서 민변 변호사들하고 몇 번 붙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민변이 달라붙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접견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수상을 상대로 접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뭐 복잡합니다. 그 과정인데 너무 복잡한 건 시청자들이 알 필요 없고 핵심이 아니니까 일단 수사방해 하는데 옆에 딱 앉아봐 있어요. 옆에 전 세계적으로 간첩 사건 그 간첩 신문 하는데 그 신문실 안에 변호사가 대동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 체제를 전복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나중에 이제 형이 이제 그 범죄 사실이 이제 드러나서 기소한 이후에는 변호사가 기소 전부터 이제 변호사가 그렇지. 구속됐을 때 변호사가 이제 관여를 하고 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수사신문실에 간첩 수사신문실에 민간 변호사가 이게 비패하는 것은 사실상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할 때 다른 간첩 조직원이 아직 체포 안 된 조직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민간인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 내용을 혹시 다 듣게 되면 그래서 그 변호인 접견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돌아가지고 당시 대공수사 요원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 실형도 받고. 아니 근데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변호인을 접견시켜 놓으면 형사소송법을 그냥 원형대로 적용하면은 접견을 시켜주게 돼 있지만은 이게 좀 특수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영장 치는 단계부터 우리는 그런 예외적 그 외국은 어떤가요? 면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인실 구속을 하면 그러니까 면담을 시켜주게. 설명되면 면담을 시켜주지만은 수사실 분실에 계속 옆에 변호사가 입회해서 끝날 때까지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국정원에서 그렇게 안 해왔는데 막 계속 그 접견 해달라고 말이죠. 막 고법에 막 재항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접견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면 말을 안 해요. 다 묵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유동열 의원님 제가 이 들은 건 뭐냐면 저희 주사파 때 피검되면 버텨라. 그리고 묵비권 행사하고 묵비 행사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아직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도피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48시간만 견뎌라 하고 놓게 그러니까 법정 투쟁 이제 체포됐을 때 대응 지침 또 압수수색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지침들이 다 요령들이 있어요. 다 보유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엄청난 투자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재가를 거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왕재선 사건의 구체적인 국내에서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활동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첫 번째 활동은 정치권에 침투하는 정치권에.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침투를 하는데 정치권에 침투 안 할 리가 없죠. 예. 뭐 놀라지 마십시오. 예, 왕재산이 간접단 활동할 때 그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임모 씨인데 임모 씨가 국회의장을 할 때 그때 이 왕재산의 2인자가 있는데 이상관이라고 이상관이가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정무비서관은 3급 부의사관입니다. 입법 부의사관인데 합법적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회 내에 들어왔네요. 정치판에 좀 있어서 알겠지만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여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무비서관이니까. 그리고 정치권이라는 모든 일들을 다 접할 수 있는 자리죠. 정보도 그냥 거의 아니 여러분 매년 이제 9, 10월 이제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은 각 부처에서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그래도 안 줄 수가 없는데 국회의장실에서 통일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경찰청에다가 국정원에다 자료 요청하는데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자료를 맘먹고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의지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살아있던 김정일이가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조선 입법부 수장의 핵심 비서가 바로 조직원. 우리 사람이야. 예, 간첩이고. 간첩 우리 사람이란 우리 사람. 이상관은 뭐 하는 친구입니까? 원래 이제 여기도 운동권 출신인데 이 총책 김도경의 후배입니다. 후배. 이런 관계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기성집반에서 의장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의장 비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아주 김정일이가 손뼉을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남조선 입법부 수장의 핵심 비서관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북한 입법부 국회의장실까지 지금 뚫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나 북한 간첩이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왕재산 애들은 조직원이 대부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천시당을 주로 장악을 했어요. 인천시당을 장악했는데 왕재산에서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보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특정 연도에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인천에 네 군데 구청에 있습니다. 그 중에 2군데 민선구청장을 이 자기 사람이다. 자기 조직원이다. 그러니까 4군데 중에 2군데를
자,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에 보고한 내용들을 한다면은 조직원이 200여 명이고 그다음에 일부 명단까지도 확인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실제 지자체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다 명단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체포해가지고 그렇지. 시켜야 되는 아니 아닙니까? 조직원이고 그다음에 조직원이 이렇게 나가서 했으면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 체계가 뭐냐면 엄격한 증거주의인데 우리 안보수사당국이 이 왕자산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공작을 했을 때부터는 우리가 체증을 해서 증거가 있어 증거를 계속 모아놔서 그렇지. 사법당이 제출해서 소위 유죄를 받아냈지만은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에 착수하고 공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몰랐을 테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몰랐을 테니까. 증거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북한에 이게 보고했다고 해서 다 또 그 사실하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과지 자기들이 그냥 이제 일을 해서 성과를 냈다고 또 허위 보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래도 그럴 가지고 그래도 그럴 가능성보다는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죠. 아예 영장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야, 그러니까 지금 그럼 간첩을 어떻게 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왕재산을 이제 국가보안법 그럼 200명 수사 못했네요. 70여 명 정도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은 사법 처리가 안 됐죠. 사후 처리가. 왜냐하면 그 범죄 사실 갖다가 다 우리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범죄 다만 거기 나온 것만 확인 사실 확인만 하는데 걔들이 예 제가 왕재산 조정원입니다. 예 제가 공작금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쳐. 이게 정말 아니 난 처음 들어봅니다. 이러고 아주 그냥 오리발 내밀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사법 처리를 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국가보안법상 방과 단체로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렇지. 그 앞에 있는 그 소위 그 조직원들. 간첩 활동한 사실은 우리가 입증을 못해도 방과 단체인 왕재산의 조직원이었다는 걸로 방과 단체 구성 가입자라는 게 있거든요. 구성 가입자가 있죠. 그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왕재산을 대법원에서 방과 단체 인정을 안 했어요. 왜요? 간첩 활동은 인정했지만 아니 간첩 활동한 조직이 왜 반국가 단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국가보안법 방과 단체는 이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첫째는 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개 다 해당되잖아요. 해당되는데 이 법원의 입장이 먼저 하세요. 너무 웃깁니다. 자, 이 간첩 조직은 별도로 총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간첩은 모든 조직. 아니 그 총회하는 그 간첩이 어디 있어? 미친. 강령을 통과시키고 조직원이 내가 왕재산 조직원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포섭할 때 이미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기 1대1로 하지. 점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김도경하고 이상한 이런 애들은 우리 조직이 왕재산을 알지만은 그 밑에 하부 조직원은 자기 사무실 김도경이도 몰라요. 그렇지. 자기 위에 선만 알기 때문에. 바로 윗선만 알지. 알기 때문에 조직 명칭도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간첩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는 간첩단이다 왕재산이다 지금부터 조국의 혁명을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주체혁명을 위해서 싸우자 이런 걸 못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단체로서 가질 수 있는 단체 구성 요건을 입증을 못 시키니까 방과 단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라는 게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아예 무력화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할 때도 좀 말씀드릴게요. 재판이 딱 나가니까 다 부인합니다. 첫째 일단 수사기관에서 신문할 때 다 부인을 해버렸죠. 일체 모른다 묵비행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법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디지털 증거 압수 품목이 뭐냐면 주로 외장 매체인데 압수할 때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이게 원본값이 훼손 안 되도록 딱 이미징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관하고 또 입회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 디지털 저장 매체를 손을 안 댔다.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다 입증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법정에 딱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우리 건 맞는데
그런 내용 우리가 쓴 적이 없다. 저것들이 다 지금 내용 조작했다. 내용 조작해서 야. 갖다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과학 증거는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압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그런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항변이지 그 채택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저장 매체에 대한 그 증거들이 이제 인정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요원들이 해외에 다 따라다니면서 북한 공장하고 접선하는 거 그다음 이것들을 다 찍었어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교신한 내용 아까 20년 간첩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정해서 이 왕조선 간첩단 관련자들은 간첩죄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첩단 방과단 그러니까 모여서 총회하고 뭐 강령 이거 안 했다고 지금 간접 그러니까 저 이제 방과단체성 이러면 방과단체서의 단체성 입증이 돼야 되는데 단체성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간첩 조직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저는 1심회 때도 그랬습니다. 1심회 때도 그렇고 하여튼 참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수사서의 대공사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외 쫓아다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멀찌감치 다 채정하고 그나마 그렇게 헌신적인 노래 했으니까 이게 지금 간첩으로 인정됐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이 또 여기 이러한 과학 증거에다가 채정된 게 아니라 또 결정적으로 하나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유학 가서 활동을 하고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그 여자 조직원입니다. 이 여자 조직원이 북한을 다녀와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왕계산이 지하당 창당되기 전까지 있다가 창당에는 가입을 안 했어요. 이러저런 일을 빼가지고 거기서 좀 쉬겠다고 그래가지고 왕계산에서 인정을 해서 빼갔어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증거 능력을 이제 외장 매체를 갖다 이렇게 쫙 이제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북한에 다녀온지도 몰랐어요. 애들 잡았을 때는 체포를 해서 영장 쳐서 영장 발부해놓고 디지털 저장 매체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열어보니까. 네. 그랬더니 조직원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직원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조직원에 대해서 뭐 이름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당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자. 일본에 왔다 갔다 하고. 일본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1980 몇 년부터 언제까지 딱 술 줬더니 그다음에 일본어를 전공한 여자. 그게 뭐 엄청난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한강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김치 찾기지 뭐. 바늘 찾기. 네, 바늘 찾기지. 그런데 그 우리 대국립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 그 사람 찾아냈어요? 대상경 압축시켰구나. 압축시켜 찾아냈어요. 야. 그래갖고 이 여자분이 유명한 대학의 BK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BK는 뭐냐면 당시 그 정부의 BK 그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브레인 뭐였죠? 예, 사업자금을 받아서 교수 있었어요. 그 대학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이름도 전 알지만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딱 갔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잡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조직원을 우리 국정원 대공사관이 바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만나갖고 할 때 검거를 할 때 그 전에 누가 다녀갔느냐 민변 소속 변호사가 다녀갔어요. 그 여자 조직원한테 혹시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 네? 아니 왕재산 사건이 터진 뒤에 하니까. 터진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사실 알아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그 유명한 그 장문구 변호사가 가가지고 왕재산에서 혹시 국정원에 수사당국에 가서 왕재산 안 하면 모른다 하고 일체 우리하고 관계를 부정해라. 근데 너는 아마 절대로 너한테 찾을 일도 없을 것이다. 걱정 말라고 이제. 근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 조직원이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해서 북한에 다녀온 사실도 다 이제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갔는가 이런 것은 다 이제 얘기 됐죠. 그 여자 조직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군요. 이 여자 조직원을 이제 공소고리를 하고 이 여자 조직원이 비공개 법정에 나왔습니다. 비공개적인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도경이가 다 오리발 내밀고 하니까 여자 조직원이 막 이제 네가 나한테 지령을 했지 않느냐 하고
그리 막 해가지고 이 여자 조직원의 증언도 상당히 결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정치권 침투를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군사 비밀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밀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치 상황이야 뭐 그다음에 많은 정보들은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예, 왕대선 애들이 인천시당을 장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 것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 정치권 보고하고 기밀 수집하는데 얘들이 뭘 했냐면 인천 지역에서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인천 쪽에서 어떻게 무장봉기를 해야 되느냐. 무장봉기에 대한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이 주사파 조직원 때도 그때 이제 한민전에서 95년도 결정적 시기라는 지령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저희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서 무장봉기 시 무기를 어떻게 획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중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모의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 핵심이었는데 굉장히 섬찟하더라고.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문건을 밝혀졌고요. 이석기 때도 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간첩 조직은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조직은 발견하고 차인데 문건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 초에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드 동상 그때 메가드 동상을 종국 세력들이 철거한다고 그래갖고 막 그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 반대하러 어르신들이 막 그 싸웠죠. 우리 보수 진영의 단체 어르신들이 가서 추운데 가서 메가드 동상 앞에 서로 대치를 하고 결국은 메가드 동상을 지켜냈죠. 그랬는데 이 북한하고 교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메가드는 반미의 화신이다. 반미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미 투쟁의 화신으로 메가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 메가드 동상 철거 투쟁에 직접 앞장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메가드 동상 철거 투쟁을 국내 종북 운동권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네. 한 게 아니라 벌써 북한 지령을 받고 북한 지령이네. 애들 만나가지고 해서 같이 가서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제주 강정마을 말이죠. 그 건설 이전 투쟁 이런 것들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북한 지령문 보면요 다 그런 걸 하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지령문 다 그 증거 능력이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건이지만은 좀 일단 좀 마무리를 좀. 그다음에 하나만 또 활동 작업은 어떻게 했어요? 활동 자금 중요하죠. 중요한데 처음에 활동할 때는 분명히 북한에서 초기 공작금을 받았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묵비를 행사하고 투자 공작에 착수한 이후부터는 증거가 좀 있지만은 그전은 아무 증거가 없어요. 디지털 증거에 찾아낸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보고문하고 지시문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제 수사공작에 착수해서 이후에 그 공작 자금을 어떻게 얻었냐면 대단합니다. 내가 이걸 갖다 아주 첨단 간첩 활동이 뭐냐면 스스로 공작 자금을 자력게 형성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그 대형 상가나 아파트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하는 기술. 이 기술을 북한에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쪽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USB에서 받아와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요원 이진을 만나가지고 접선해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IT 전문가들이 이제 오류를 조정해서 북한 전역도 요즘 자금상이 어려우니까 기술을 줬군요. 그 지원넷이라는 회사를 찾았어요. 오. IT 회사를 지원넷이라는 IT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첫 해 수익 올린 게 뭐 29억인가 그래요. 올려가지고 그 돈으로 뭐 했냐면 회사 운영자금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정원분들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돈이 좀 남으니까 참 그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정성자금이라고 어. 공작기를 가지고 도리어 북한한테 생일날 정성자금으로 북한한테 올렸죠. 그리고 이제 각종 선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원천 기술을 IT 원천 기술을 줘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회사 이익금을 가지고 공작금에 활용을 하고 회사 운용자금 쓰고 공작금 쓰고 돈 나는 걸로 북한에 도리어 역으로 갖다 주는. 야.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뭐 다음에 조금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확보했던 것은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 왕대산 사건에서 또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겁니다. 그 간첩 교신. 이 간첩 교신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첨단 암호화 방식을 썼어요. 스테는 뭐였죠? 스테가노 그래픽 방식이라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또 11시부터 다른 또 코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하고 여러분이 이제 분노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왕지산 간첩단이 간첩 활동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서 대한민국을 파괴 전모하기 위해서 간첩 활동한 놈한테 대한민국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뭐 했느냐. 그 간첩단 총책한테 이인자한테 민주화 운동 유공자증을 주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간첩한테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활동자금 대줬네요. 그렇죠. 이게 자세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한테 활동자금 된 겁니다. 또 그 시기에 이놈들은 북한으로부터 노래원장을 받았어요. 제가 남북한에서 호강하고 있는 남북한에서 호강한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제가 언론에 기고할 때. 근데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첨단 스테가노 그래픽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못다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죠. 뭐. 네, 다음 시간에 왕대산 사건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노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동열 원장의 그 왕재산 간첩단 사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직접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그들이 빼내고 직접 부끄러 올렸고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장업으로 간첩작업했던 이 어마어마한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됐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 시기에 간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내용을 유동열 원장의 증언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열 원장님, 그 유동열 원장의 그 TV에서도 좀 관련 내용들이 좀 있죠.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시간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은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에 간첩 이야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간첩 이야기 시리즈를 보면 왕재산 1, 2에 걸쳐서 왕재산 사건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좀 늘었어요? 뭐가 지금 10,000명 됐나요? 예, 지금 10,000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회수 지금 9,200명 정도인데요. 그리고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독해 주시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시청자한테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그렇죠.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너아라TV 빨리 10,000명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좀 알려서 이런 방송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공작하고 있는지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 지금 유동열 원장님 모시고 수요일 날 모시고 이 간첩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아라TV에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주변에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체제정비 위기에서 벗어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